세 번째 사고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좀 되게 가슴 아픈 사고입니다. 일단 사고 영상부터 한번 볼게요. 70대 여성 3명이 감전돼 숨진 세종시 목욕탕에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감식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탕 안으로 어떻게 전기가 흘러들어간 건지 밝히는 게 관건인데 감식팀은 탕 안에서 물을 내뿜는 수중 안마기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자, 우리 목욕탕에 좀 되게 기분 좋게 씻으러 갔다가 큰 사고를 당하셨네요. 이 업주가 한 말이라는 기사, 문화일보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요거 한번 봐볼게요. 자, 자신이 운영하는 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 사고로 이용객 3명을 감전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자기가 목욕탕을 비록 운영하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감전사까지 시키려는 의사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을 사망시킨 사건은 굉장히 형사사건에서 큰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데 본인이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결과가 나온 거 가지고 그 책임 소재가 다퉈지는 사람이 좀 그걸 부인하면 굉장히 나쁘게 보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그 입장에 들어가면 아마 부인을 할 겁니다. 100%예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분 입장에서 너무나게 당연하게 부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대전지방법원 형사 10단독에서는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에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수중 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과실 책임에서는 결국 예측 가능성이 쟁점이 될 겁니다. 우리가 뭐 고의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아주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그 인식, 내가 아는 거죠. 아는 거에 더 나아서 그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거. 이걸 의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식과 의욕을 되게 가지고 있는 것은 고의범이고요. 과실범은요. 내가 특정한 이런 되게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그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게, 자, 이게 업무상 과실 책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예측 가능성이 되게 많이 다퉈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수중 안마기를 달아놨는데 거기서 정기적인 사고가 나서 손님이 사망할 거라는 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특히 변호인은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해당 목욕탕은 누전 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다. 그리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도 않다. 언제 절연체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고장나지 않는 상태에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견 가능성을 정확히 다투고 있네요. 이것은 어떤 변호사라 그래도 아마 비슷하게 변론을 할 거예요. 관련 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 그 법령을 따라서 정기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분 자체가 정기 점검 전문자가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을 하겠죠. 사실상 사실관계가 굉장히 간단하죠. 법령의 부존재와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걸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 결국 그에 관해서 재판부가 정기적 관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을 따져보겠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기적인 점검이 뭐 아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누전 가능성을, 우리가 목욕탕 운영하게 되면 물 받아놨다가 항상 물 치워놓는 게 아니고 물 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욕탕 주인 같은 경우에도 그 풀에 들어가요. 맞잖아요. 그 때미는 아저씨들, 세신하는 아저씨들도 풀에 들어가고 목욕탕 주인분들도 들어와서 가끔씩 씻고 나가십니다. 자, 그분들도 전기 그거를 이용했을 텐데 본인도 사고 날 걸 알면서 만약에 이용을 했을까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해가지고 이거는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 형사에서는 이렇게 전기 누정까지는 몰랐다라고 해서 저는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또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인데 횟수로 3년이 지났지만 피고인의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도 피고인 측, 그 목욕탕 업주 측에서는 당연한 것 같아요. 자, 이게 과실이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애매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가게 되면요, 우리가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액수가 굉장히 과실 비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특정한 사건에서 과실이 뭐 손해액이 5억인데 과실이 50%다. 그러면 2억 5천으로 줄잖아요. 과실이 70%다. 그러면 30% 책임이니까 1억 5천까지 줄 수 있잖아요. 당연히 피해자 쪽에서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을 텐데 그 액수가 불분명하고 자기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니까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끝까지 가보자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다 그러면 피해 복구가 안 된 상황이겠죠. 여기 피고인의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우리 형사사건 하잖아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장례식장에요, 그 가해자분이 상당히 많은 경우 방문을 해서 선생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위로금으로 돈을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족 측에서는 그게 사과라고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뭐 본인은 정말 슬픈데 그렇게 말로써 이례적으로 하는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 사과인가? 라고 생각해서 항상 형사재판 가면 끝에서 이 사람은 아직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마디도 안 했다. 근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사고 후에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찾아가서 빈소도 찾아가서 유족들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유족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름 금전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성의를 보이려고 하는데 유족들이 딱 끊어가지고 만남을 거부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온도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고 느끼는 것인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사과는 당연히 있었겠다고 보입니다. 자, 홍기영님께서 목욕탕 주인이 사과를 하는 순간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민사적으로 사과를 하는 거하고요, 내가 여기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는 거하고 죄를 인정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강간 이런 사건들에서는 이게 사과를 하는 순간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건 맞아요. 변호사가 있다 그러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과 문구를 적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여자하고 잤는데 그 여자가 다음날 막 책임을 묻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어제 왜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도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의사의 합치가 있어서 성관계를 하고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이 남자가 마음 상했어? 미안해 라고 하는 순간 다른 증거가 없어요. 딱 그런 카톡하고 여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성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실제 많이 있고요. 해가지고 그런 성사건들이나 몇몇 사건들에서는 사과가 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되기 때문에 홍기영님 말씀처럼 되게 신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고요. 이런 사건에서는 제가 정말 알 수 없었지만 우리 목욕탕 이용해서 내가 사고가 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참 죄송하다. 저희 목욕탕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사고가 발생된 게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새벽에 목욕탕 여탕 내부에 들어가서 70대 여성 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형사 소송에서는 무죄가 나올 확률도 상당해 보이는데 민사 소송에서는 거의 100% 확률로 책임 인정될 겁니다. 왜냐하면 민사에서는요. 자기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요. 내가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건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이게 손해가 발생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게 법상 정해져 있어요. 이 업주 측에서 이게 달리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다. 이거를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 정기적인 검사를 했으면 누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러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비켜가기가 힘들고 더더욱 이게 돈을 받는 뭐 업주나 업장 이런 데 있잖아요. 자, 이런 데서는 내가 남한테 공짜로서 뭐 내 집에 친구를 초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돈을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받으면 반대급부로서 되게 안전을 더 높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은 아마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되 다만 업주 측에서도 이게 되게 이례적인 사고고요. 또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 제한 원칙이 적용돼서 한 민사 손해배상액의 한 30에서 50% 정도 수준에서 좀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건은 또 70대예요. 이 여성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동 연한이 65세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상실, 일시일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사망하셔 가지고 우리가 또 뭐 식물인간 돼서 누워 있을 때 우리 간병인 붙잖아요. 개호인들. 이들 붙는 것처럼 개호인비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비용도 아마 하나도 인정이 안 될 거예요. 이 개호인비가 보통 한 30년 인정되면요. 4, 5억 정도 나옵니다. 한 2, 30년 인정되면요. 이게 되게 손해배상 액수를 가르는데 요거는 가동연한 끝났고 사망이라서 개호인 안 붙어서 위자료만 남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과실 부분이 또 상당 부분 반영돼 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씩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욕탕에서도 한 번도 이런 사고 뭐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텐데 앞으로 국가에서도 좀 목욕탕 정기 시설을 관리해야 된다는 법률을 두고 목욕탕 업주분들도 정기적으로 좀 안전 챙기는 형태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